좋은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낚시를 좋아하는 한 분이 보내주신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다시는 그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손에 이끌려 따라 나섰던 게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낚싯대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정신없이 시달리다가도 주말 새벽에 낚시터로 향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물가에 앉아서 찌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소음이 잠깐이라도 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회사원 생활이었습니다. 중소물류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한 지 8년째였고 매일 비슷한 서류와 씨름하다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결혼한 지는 5년쯤 됐고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낚시 취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주말에 혼자 나가는 걸 좀 서운해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낚시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무렵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해서 팀 전체가 몇 주째 비상이었어요. 저는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은 못 찾고 있었고 팀장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주말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물가에 앉아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날도 딱 그런 심정으로 짐을 챙긴 거였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저더러 취미 한번 특이하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낚시냐, 골프나 배워라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남들 눈엔 어떻게 보이든 저한테는 그 조용한 저수지에서 보내는 몇 시간이 한 주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그대로 안고 저수지로 향했던 겁니다. 제가 자주 가던 저수지는 회사에서 차로 40분쯤 걸리는 외곽에 있었습니다. 이름도 딱히 알려지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나 몇몇 낚시꾼들만 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크기는 그럭저럭 됐지만 사실 조항이 그렇게 좋은 저수지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손맛 좋은 대물이 한 번씩 걸리긴 했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한 일이었죠. 평소에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손바닥만한 붕어 두어 마리 건지면 그날은 그나마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저수지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조용했고 주변 경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 안쪽으로는 갈대와 수초가 우거져 있었고 저수지 둘레로 낮은 야산이 감싸고 있어서 밤이 되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랜턴 하나 켜놓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다른 낚시꾼들은 그 저수지를 심심하다고 잘 안 오는 편이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 심심함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 저녁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러 짐을 챙기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다 말고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도 그 저수지 가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아내는 살짝 한숨을 쉬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신경 써서 들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짐을 챙기면서 저는 늘 하던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낚싯대 가방, 미끼통, 살림망, 랜턴, 텐트, 침낭까지 순서대로 트렁크에 실었어요. 이 순서가 몸에 밴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이스박스에 물과 캔맥주 몇 개를 채워넣고 나서야 저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물고기를 담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마실 것과 간단한 요기거리를 시원하게 보관하려고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 저수지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계기였어요. 몇 년 전 회사 선배가 우연히 알려준 곳이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그냥 그런 저수지구나 싶었는데 몇 번 다니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물가에 나만 아는 자리도 생겼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도 익숙해졌어요. 봄에는 저수지 둘레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여름밤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어붙어서 낚시를 못 갔지만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가곤 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짐을 챙겨서 저수지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나선 거였어요.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주말 하루 정도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려는 마음이었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는데 진행자가 오늘 밤부터 습도가 높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저 여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40분 동안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가요를 들으며 창밖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도 점점 드문드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논밭과 낮은 야산만 이어졌어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녔던 길이라 내비게이션 없이도 눈 감고 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마지막 갈림길에서 좁은 농로로 들어서면 곧 저수지로 이어지는 흙길이 나옵니다. 그 길에 들어서자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그 흙길을 헤드라이트에 의지해서 천천히 몰았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평소보다 좀 무겁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습기가 유난히 진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비가 오려나 보다 정도로 넘겼습니다. 여름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고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봤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별이 총총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는데도 공기는 계속 눅눅했어요. 짐을 내려서 늘 앉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수지 한쪽 끝 물이 좀 깊고 갈대가 듬성듬성 나 있는 곳이었어요. 몇 년째 앉아온 자리라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어디쯤에 돌부리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랜턴을 켜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개구리 울음소리나 풀벌레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렸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낚싯대를 펴고 미끼를 끼우고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찌가 물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것도 그냥 주변이 조용해서 그렇겠거니 넘겼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캔맥주 하나를 땄습니다. 살림망도 미리 펼쳐서 물속에 담가두고 뜰채도 손 닿는 곳에 가져다 놨어요. 늘 하던 대로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낚시 장비를 정리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 하나가 얼마 전에 저한테 낚시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 후배한테 이 저수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대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선배님, 거기 조항도 별로라면서 왜 자꾸 가세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손맛보다는 그냥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 간다고 대답했었죠. 랜턴 불빛 아래서 미끼통을 꺼내는데 어쩐지 벌레 소리가 아까보다 더 안 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수지 특성상 여름밤이면 늘 개구리와 풀벌레가 시끄럽게 울어대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깐 귀를 기울여 봤지만 그냥 오늘따라 조용한 날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 날도 가끔 있으니까요. 미끼를 끼우면서 손끝에 닿는 떡밥의 질감이 평소와 좀 다르다는 느낌도 잠깐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끈적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이번에 새로 산 떡밥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정도로 사소한 거였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뭔가의 시작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 캐스팅을 하고 나서 저는 늘 그랬듯 낚싯대를 거치대에 걸어두고 캔 맥주를 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풍경에 취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싶었어요. 낚시란 게 사실 물고기를 낚는 것보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찌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한 저수지, 익숙한 자리, 손에 익은 낚싯대. 저는 원래 낚시를 할 때 크게 조바심을 내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이 익었지만 바라보면서도 지루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그 기다림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캔 맥주를 홀짝이면서 스마트폰으로 잠깐 뉴스를 확인하고 다시 찌를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습니다. 갈대숲 쪽이었는데 랜턴을 비춰봐도 딱히 뭔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고란이나 너구리 같은 게 지나갔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저수지 근처에 야생동물이 종종 나타나긴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몸을 돌려서 찌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수지 표면에서 뭔가 작게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치고는 좀 낯선 느낌이었는데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름밤 저수지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낚싯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물고기 손맛 좀 보고 답답했던 회사 일도 잠시 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첫 입질이 온 건 차에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찌가 스르르 내려가더니 이내 쑥 잠기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낚싯대를 챙겼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묵직했어요. 끌어올려 보니 팔뚝만한 붕어였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그 정도 크기가 나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오늘 운이 좋다 생각하며 살림망에 넣고 물속에 다시 담가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또 입질이 왔고 이번에도 제법 큰 놈이 걸렸어요.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입질이 몇 분 간격으로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신이 났습니다. 낚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날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이니까요. 저는 신나서 살림망을 몇 번이나 들어 올렸다 다시 담그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살림망이 묵직해질 정도로 물고기를 채운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씨알 굵은 붕어들로요. 손목이 뻐근할 정도로 계속 낚싯대를 챘고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 계속 미끼를 갈아 끼우고 캐스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미묘하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물고기들이 무는 방식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 붕어들은 미끼를 조심스럽게 톡톡 건드리다가 무는데 그날은 던지자마자 바로 확 낚아채듯 물었거든요. 마치 뭔가에 굶주려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냥 오늘따라 배가 많이 고픈 놈들이 몰려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손맛이 워낙 좋다 보니 그 이상함을 즐거움으로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미끼를 차에 다 끼우기도 전에 다른 낚싯대 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물속에서 뭔가가 벌써 미끼 근처로 몰려든 것처럼요. 저는 피식 웃으며 오늘 물고기들이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소리였습니다. 저수지 표면 여기저기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치고는 유난히 잦았습니다. 랜턴을 들어서 소리 나는 쪽을 비춰봤는데 딱히 뭔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결만 일렁이고 있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시 낚싯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첨벙, 저쪽에서 또 첨벙. 마치 저수지 전체에서 물고기들이 동시에 뛰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랜턴을 이리저리 비춰가며 확인해봤지만 매번 이미 물결만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따라 물고기들이 활발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첨벙거리는 소리들이 어쩐지 제 자리를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두 갈래 생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낚시가 잘 돼서 신이 난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어요. 저는 자꾸 전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려 했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그냥 즐기자, 이런 생각으로요. 세 번째로 걸렸던 건 이상하게 코끝을 스치는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저수지 특유의 물비린내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가 더 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비릿하면서도 뭔가 텁텁한 평소에 맡던 물 냄새와는 조금 다른 냄새였습니다. 저는 코를 몇 번 문지르고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냄새는 바람 방향이 바뀔 때마다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앉아봤지만 그래도 냄새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물이 좀 오래 고여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하나씩 이유를 갖다 붙이며 계속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나중에는 그 냄새에 아예 코가 적응해 버렸는지 신경이 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찜찜하다는 걸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상했던 건 빈 낚싯줄이 저 혼자 팽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끼가 다 떨어져서 새로 끼우려고 릴을 가마줄을 걷어 올리고 있었는데 바늘에는 분명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줄이 갑자기 뻣뻣하게 당겨지면서 마치 누군가 반대편에서
줄을 붙잡고 안놔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릴을 몇 번 더 감아봤는데 정작 줄 끝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바람 때문인가, 물살 때문인가 생각했지만 그날 밤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손이 떨렸다는 것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5번째로 이상했던 건 산림망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물속에 담가둔 산림망 근처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물고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리듬이 좀 이상했습니다. 일정한 강역으로 톡톡 하고 산림망 그물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랜턴으로 비춰봤지만 물고기들이 뒤엉켜 있는 것 말고는 딱히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물고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과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즈음엔 이미 산림망이 가득 찼고 몇 마리는 어쩔 수 없이 놓아줘야 할 정도였어요. 대물도 그 사이 2번이나 더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낚시 인생 통틀어서 손에 꼽을 만한 날이었죠. 저는 완전히 낚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주 잠깐씩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랜턴 불빛 바깥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또 한 번은 등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 들었는데 돌아봐도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밤이라 그런 거라고, 혼자 있어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서늘한 느낌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뒤에 또 한 번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목덜미의 잔털까지 삐죽 서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예 랜턴을 들고 뒤쪽을 쭉 비춰봤습니다. 갈대숲과 어둠뿐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낚시를 너무 오래 해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왜 하필 오늘따라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걸까 하는 의문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밤이 있다는 걸 저도 경험상 알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조용하고 유난히 몰입되고 그러다 보면 사소한 소리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밤이요. 저는 그날도 그런 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잘 잡히는데 사소한 이상함 때문에 자리를 뜨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새벽 1시쯤 저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앉아있느라 뻐근해진 어깨도 좀 돌려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수지 전체를 랜턴으로 쭉 훑어봤는데 물표면이 평소보다 좀 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뿌옇게 흐려 보였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맑은 물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 표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문득 이 저수지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서도 물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찌만 바라봤지 저수지 자체를 살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낚싯대 앞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날은 다시 오기 힘드니까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저는 슬슬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손끝도 살짝 저릿했어요. 그런데도 산림망을 확인할 때마다 차오르는 무게감이 그 피로를 잊게 만들었어요.
저는 캔맥주를 하나 더 따면서 오늘 밤 이야기를 나중에 누구한테 자랑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이상한 조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입질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손맛이 묵직했어요. 끌어올려 보니 이번에는 잉어였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잉어가 나오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저는 반쯤 얼떨떨한 기분으로 살림망에 넣었습니다. 살림망을 물속에 다시 담그는데 손끝에 닿는 물의 온도가 아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름밤인데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이쯤 되니 오늘 밤이 정말 특별한 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동시에 아주 작은 불안감도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잡히는 게 정말 그냥 운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기분 탓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뭔가 확실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애매한 불안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낚시에 더 집중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익숙한 행동으로 도망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낚싯대를 던지는 일이었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잠깐 담배를 태우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이터를 켜는데 불빛이 흔들리는 게 손이 떨려서 그런 건지 바람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저수지 쪽을 바라보는데 물 위로 뭔가 희끄무레한 게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저 잔잔한 물결뿐이었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저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담배를 다 태우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 저수지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무겁게 느껴졌던 거예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고 다시 낚싯대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3시 반쯤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는 크지 않았지만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붕어를 손에 쥐고 바늘을 빼는데 그 붕어의 배 부분이 유난히 부풀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살랑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어요.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하며 살림망에 넣었습니다. 그 붕어를 살림망에 넣으려고 손을 물속에 담그는 순간 저는 손끝에서 뭔가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물속에 뭔가 미끈거리는 게 스치고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빼냈습니다. 랜턴으로 비춰봤지만 물속은 여전히 탁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몇 번 털어내며 아마 수초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수초의 감촉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촉이 남긴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어요. 미끈거리면서도 살짝 물컹했던 그 느낌이 손끝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제 손을 비춰보기까지 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처음으로 확실한 두려움을 느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의 이상한 일들은 어떻게든 설명을 붙일 수 있었어요. 소리는 물고기 탓으로, 냄새는 여름 탓으로, 서늘한 느낌은 밤이라는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끝에 남은 그 감촉만큼은 도무지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저수지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이상하게 말짱했어요. 캔맥주도 이미 여러 개 비운 뒤였고 손목도 뻐근했지만 산림망 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묘한 성취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계속 낚시를 이어갔어요. 한동안은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질도 뜸해지고 소리도 잦아들고 그 텁텁한 냄새도 옅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다 제 기분 탓이었나 보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잠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그 짧은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캔맥주를 마저 비우고 오늘 잡은 물고기들 사진이라도 찍어둘까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산림망 쪽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화면 속으로 언뜻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그저 어두운 물살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사진 찍기는 나중에 날 밝으면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저수지 전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어서인지 아까보다 시야가 조금 더 트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수지 건너편 어딘가에서 뭔가 육중한 것이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치고는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저는 그쪽으로 랜턴을 비춰봤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그저 큰 물고기가 뛰어오른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문득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었어요. 평소 같으면 슬슬 정리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도무지 자리를 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산림망 속 물고기들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계속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입질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손맛이 묵직했어요. 끌어올려 보니 이번에는 잉어였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잉어가 나오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저는 반쯤 얼떨떨한 기분으로 산림망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고기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사소한 느낌 때문에 자리를 정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은 밤이 될 거라는 걸요. 새벽 4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다시 미끼를 끼우고 캐스팅을 했는데 이번엔 좀 멀리 평소 잘 안 던지던 쪽으로 던졌어요. 그쪽은 사실 물이 좀 더 깊고 수초도 덜한 곳이라 평소에는 잘 안 가던 자리였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그쪽으로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찌가 자리를 잡고 몇 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찌가 확 사라지듯 잠겼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낚싯대를 챘어요. 그런데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묵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뭔가 거대한 것에 걸린 느낌이었어요.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두 손으로 낚싯대를 붙잡고 버텼어요. 이 정도 손맛이면 그 저수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어일 거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순식간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그래서 더 힘을 줘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낚싯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부러질 것처럼 휘었어요. 몇 번을 당겨봐도 전혀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저항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딱 걸려있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팔이 아파올 정도로 계속 당겼는데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면서 잠깐 낚싯대를 내려놨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 눈에 들어갔지만 손을 뗄 수가 없어서 그냥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참았습니다. 양팔의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정도로 안 움직이는 거면 물고기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나무 뿌리나 돌 같은 데 걸렸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저수지 바닥에 오래된 고사목 같은 게 몇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한번 힘껏 당겨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미세하게 뭔가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무뿌리라면 그렇게 움직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낚싯대를 쥔 손에 힘을 풀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시 당겨봤습니다. 또 한 번 아주 느리게 뭔가가 끌려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돌이나 나무 뿌리가 끌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물컹하면서도 무거운 것이 물속에서 슬쩍 자리를 옮기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감각이 너무 낯설어서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 감각을 느낀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대물이라면 얼마나 큰 놈이길래 이렇게까지 안 끌려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물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 저는 그 순간까지도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만큼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어떤 물고기의 감촉과도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걸 끝까지 끌어올려서는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맛이나 대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뭔지 모를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낚싯대를 놓지 못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해서 계속 소나기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쳤습니다. 혹시 이게 그냥 정말 엄청나게 큰 잉어나 초어라면 어쩌나? 아니면 낚싯줄이 뭔가 폐기물에 걸린 거라면? 저는 그런 평범한 가능성들을 애써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그 낯선 감촉은 어떤 가능성을 떠올려도 딱 들어맞지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낚싯줄을 끊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겨보기로 했습니다.
온몸에 힘을 실어서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데 그 순간 낚싯대 끝에서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낚싯대가 부러지기 직전까지 휘어져 있었고 그 무언가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라이터로 낚싯줄을 살짝 그을려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미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그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줄을 끊는 순간에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를 놓친 게 아니라 뭔가로부터 겨우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줄이 끊어지고 낚싯대가 갑자기 가벼워진 순간 저는 오히려 안도감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살림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낚싯대 정리는 아침에 마저 하기로 하고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텐트 지퍼를 잠그면서야 알아챘어요. 자리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텐트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조금 전 손끝에 느껴졌던 그 물컹한 감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그 감각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해서요. 침낭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옆으로 돌아 누워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일 회사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이번 주말에 뭘 먹을지, 그런 시시콜콜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우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도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저수지 쪽으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텐트 밖에서 계속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첨벙. 간간히 들리는 그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 리듬이 일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리듬이었어요. 한 번은 그 소리가 텐트 바로 앞까지 다가온 것처럼 크게 들려서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초쯤 지나자 소리가 다시 멀어졌어요.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몇 번쯤 깼던 것 같기도 하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서 기지개를 켜는데 아침 공기가 어젯밤과는 다르게 맑고 서늘했어요. 밤새 있었던 일들이 좀 이상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던 것도, 냄새도, 손끝에 남았던 그 미끈한 감촉도, 그리고 어젯밤 걸렸던 그 정체 모를 무언가도요. 저는 살림망부터 확인했습니다. 밤새 잡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 많던 물고기들을 보면서도 어제처럼 신이 나거나 뿌듯한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경이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작은 저수지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었다는 게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림망을 물 밖으로 살짝 들어 올려봤습니다. 그 안에서 뒤엉켜 움직이는 붕, 와 잉어들을 보고 있으니 어젯밤 그 이상하리 많지 굶주린 듯 했던 입질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이유 모를 불편함에 살림망을 다시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서 어젯밤 낚싯줄을 끊었던 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세수라도 할 겸 어제 낚싯줄을 끊었던 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물속을 들여다보니 물이 여전히 좀 탁했지만 어젯밤보다는 시야가 나았어요. 그런데 그 근처 수초가 유난히 엉켜있는 곳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쓰레기인가 싶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형체에 뭔가 이상하게 사람 같은 윤곽이 있었습니다. 진흙과 수초가 잔뜩 엉겨붙어서 정확한 형태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팔처럼 보이는 부분과 그 위로 이어지는 몸통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서 그 형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이미 확신하고 있는 마음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물속에 비친 그 형체는 물살이 흔들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이 살아있는 것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과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몇 걸음 더 다가가서 확인해 봤어요. 볼수록 그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형태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그 부러질 듯 휘어졌던 낚싯대의 감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컹하면서도 무거웠던 그 느낌. 저는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어젯밤 제가 걸었던 게 설마 이거였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자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앉을 뻔했어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잘 잡히던 물고기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서늘한 기운, 손끝에 남았던 그 미끈한 감촉, 그리고 부러질 듯 휘어지던 낚싯대까지.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향해 한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잘못 눌러가면서 겨우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사람 같은 게 보여서요. 신고하려고요. 상담원은 위치를 물었고 저는 저수지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몇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전한 곳에 있는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었거든요. 상담원은 곧 경찰이 도착할 거라며 그 자리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몇 걸음 물러나 주저앉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속의 그 형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더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저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수지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 여전히 고요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과 제 눈앞에 있는 그 형체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그쪽을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 다시 그쪽을 바라보게 됐어요.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그 사이 저는 아내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오타를 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저 멍하니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가늠이 안 됐어요. 신고를 하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속의 그 형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20분쯤 지나자 순찰차 2대와 함께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치를 가리켰고 경찰들은 곧바로 통제선을 치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흙길을 따라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몸에 힘이 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경찰들이 도착하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통제선이 순식간에 저수지 한쪽을 둘러싸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텐트며 낚시 장비며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취미 생활의 일부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슨 사건 현장의 소품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와서 신원을 확인하고 발견 경위를 간단히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갈라졌어요. 경찰관은 제 상태를 살피더니 잠깐 앉아서 쉬라며 순찰차 옆 그늘로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저수지 쪽을 힐끔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상황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119 구조대까지 도착하고 잠수복을 입은 대원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통제선 바깥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경찰관 한 명이 담요를 가져다 주며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서 있는데도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낮은 목소리로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 구조대원들이 물속에서 움직이며 내는 물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귀에 박혔어요. 한참 뒤 구조대원들이 뭔가를 천천히 물 밖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진흙과 수초로 뒤덮인 그것이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옆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무전을 치는 게 들렸습니다. 시신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구조대원들은 조심스럽고 정중한 손길로 그것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 신중함이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더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았는데도 방금 전 봤던 그 장면이 눈앞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을 깨 뒤덮인 채로 조심스럽게 들려 올라가던 그 모습이요. 저는 몇 초쯤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고 경찰들도 조용히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저만 그 자리에서 혼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순식간에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많던 물고기들, 이상하게 굶주린 듯 달려들던 입질들, 코끝에 감돌던 그 비릿한 냄새, 손끝에 남았던 그 미끈한 감촉, 그리고 어젯밤 낚싯대가 부러질 듯 걸렸던 그 무거운 무언가까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낚시를 했는지, 어젯밤에 이상한 걸 보거나 느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물고기가 유난히 잘 잡혔다는 것, 낚싯대가 뭔가에 걸려서 결국 줄을 끊었다는 것, 손끝에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는 것까지 전부요. 경찰관은 별다른 말 없이 수첩에 제 말을 받아 적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혔다는 것, 낚싯대가 뭔가에 걸렸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경찰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아마 참고인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뿐이었겠죠. 경찰들이 시신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되짚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많던 물고기들, 이상하게 굶주린 듯 달려들던 입질들, 코끝을 스치던 그 비릿하고 텁텁한 냄새, 그리고 어젯밤 낚싯대가 부러질 듯 걸렸던 그 무거운 무언가까지. 하나씩 떠올릴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몰려들었던 게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수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부패했을 거고, 그 냄새와 흔적을 따라 물고기들이 몰려든 거였습니다. 제가 신나게 잡아 올렸던 그 붕어들은 사실 그 밑에서 뭔가를 뜯어먹으며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몇 걸음 물러나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좋아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산림망 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던 그 물고기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다시 한번 속이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헛구역질을 하는 저를 보고 근처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으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숨을 몰아쉬며 어떻게든 속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가늠이 안 됐어요. 경찰관 한 명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어젯밤 손끝에 남았던 그 미끈한 감촉이, 그리고 낚싯대가 부러질 듯 당겨지던 그 무게감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먹고 자란 물고기들을 신나게 낚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몇 번이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그쪽으로 낚싯대를 던졌더라면, 만약 그 손끝의 감촉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물론 그런다고 뭐가 달라졌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그런 부질없는 가정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어두운 물 밑에 혼자 남아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주 작은 위안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죄책감처럼 변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는지조차 헷갈렸어요. 그러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그 낚싯대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도 그 물 밑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딱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만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신고 경위, 발견 당시 상황, 어젯밤 낚시하면서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 담당 형사는 시신이 여성으로 추정된다고만 말해줬습니다. 정확한 신원이나 사망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형체가 그 진흙에 뒤덮인 사람의 윤곽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받아들고 형사가 건네는 질문에 하나씩 답했어요. 형사는 담담한 어조로 절차를 설명해줬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 그 저수지의 풍경이 맴돌고 있었어요. 형사는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 저수지에 평소에도 자주 오는지, 최근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 저수지는 워낙 조용한 곳이라 평소에도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문득 형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저수지에 최근 들어서 뭔가 달라진 점은 없었나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최근에 평소보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느낌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 대답도 수첩에 적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소름이 다시 돋았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그 저수지에서 잡았던 물고기들이 전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상하게 조항이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형사에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형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잠깐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부검과 조사가 진행되면 실종 신고 기록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할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진술서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쓰라며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저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아직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살림망에 담겨있던 그 많던 물고기들은 결국 경찰서 앞에서 전부 다시 저수지에 돌려보내라는 안내를 받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손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낚시를 하러 갈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림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속으로 물고기들을 하나씩 풀어주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 물고기들을 다시는 만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살림망을 비웠고 그 후로 낚시 장비 전체를 트렁크 깊숙이 던져 넣듯 실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문득 백미러를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 정도로 창백해 보였어요. 그제야 제가 지난 12시간 동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떤 생각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그저 운전대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저는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아파트 건물이 보이는데도 그 풍경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저수지의 풍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불과 하루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자꾸 목이 메어서 끝까지 제대로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내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타다 줬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겨우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제대로 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마는 둥하고 저는 일찍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사실 스스로도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청은망은인데 정신은 계속 그 저수지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형체가 진흙과 수초에 뒤덮인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뿌옇고 흐릿한 빛이 저수지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늘 앉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물가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진흙도 수초도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꿈속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도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가의 풍경도 낮에 봤던 그 을씨년스러운 저수지가 아니라 어딘가 평화롭고 고요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여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살해되어 그곳에 버려진 건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도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신원이 확인됐다는 짧은 보도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에 저는 잠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누웠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방금 꿨던 꿈을 몇 번이나 되짚어 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꿈은 시간이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보도를 몇 번이나 다시 찾아봤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묻히듯 마무리됐고 저는 결국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 저수지에 있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한동안 저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저수지의 풍경이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몇 번인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스스로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저수지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낚시 자체를 한동안 손에서 놓았어요. 낚싯대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감촉이 떠올라서 손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줬습니다. 회사에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좀 이상해 보인다고 했지만 저는 그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만 둘러댔어요.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낚시 얘기를 신나게 하던 저였는데 그 후로는 낚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 번은 회사 후배가 저한테 낚시를 언제 다시 가르쳐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후배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 물었나 싶었는지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낚시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겨우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날 밤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완전히 억누르지는 않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물비린내를 맡을 때면 그날 새벽에 그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꿈속의 여자도요. 원망도 두려움도 아닌 그저 담담한 인사 한마디. 가끔은 그 저수지 근처를 지나갈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창밖으로 그 저수지 쪽을 흘낏 바라보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저수지일 뿐인데 저한테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그 여자는 그저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주기를,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두운 물 밑에 혼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날 밤 그 낚싯대를 붙잡고 있었던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도 저는 낚시를 완전히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는 다시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저수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